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언제든 타인의 일상을 접할 수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연결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타인과의 소통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통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타인의 관심에 기대다 보니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고독에 빠지게 된다고요. 오늘 들려드릴 책 홀로서기 철학, 지은이 양현길, 펴낸 곳은 진성북스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홀로서기를 다룹니다. 홀로서기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마주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고 해요. 몽테뉴, 쇼펜하우어, 에머슨, 프랭클 같은 철학자들은 고난과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면서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 자신과의 만남을 통한 홀로서기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양현길 저자의 그 철학가들에 대한 서술이 어떤 책에서보다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철학을 입문하고 싶은 나무님들이라면 이 책에서 시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13명의 철학자가 남긴 지혜와 성찰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철학자는 사르트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사르트르는 처음 들려드리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듣다가 잠들지 말고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 잘밤에 듣게 하면서 그건 좀 너무 무리인가요? 본문 듣고 클로징 때 다시 뵐게요. 현재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메신저와 소셜미디어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으며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양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사회적인 연결성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게 하여 기존에 알고 지냈던 관계를 넘어서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굳이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화상전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고 서로의 채널에 방문해 좋아요와 댓글로 안부를 물을 수도 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생겨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언뜻 보면 지금 세상은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새로운 사람들과 언제든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여 소통했던 과거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소통할 수는 있지만 온통 밖을 향해 있는 관심은 도통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로 언제나 외부와 연결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 환경에서 조용하게 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 정작 나와는 어떠한 디지털 기계도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해소되는 감정이 아니다. 내 생각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외부로 향해 있는 시선을 남들에게 의존하여 외로움을 달래기 때문에 더욱더 외로워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만 해서는 외로움을 치유할 수 없다.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시간을 보낼수록 더 외로워질 뿐이다. 왜 그런 걸까? 외로움은 의존성과 연결된다. 내가 위로와 위안을 얻는 방법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만 해소된다면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태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삶에서 의존이라는 단어를 떨쳐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갈수록 단단한 내가 만들어진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혼잡한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잠시 나만의 공간에서 나와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다. 나만의 세상을 여행하다 보면 다양한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경험이 쌓이면 단단한 내면이 만들어진다. 여정의 끝에는 홀로서기가 있다.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만남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온전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외로워하는 대신 나만의 세상을 실현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홀로 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나로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설 수 있다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믿기 때문에 세상이 혼자 남겨져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 홀로 서기를 성공한 부류가 존재한다. 바로 철학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뚜렷했다. 나만의 삶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 스스로에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홀로서기 철학에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세상에 홀로 우뚝 선 철학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몽테뉴, 가미, 랄프 waldo 에머슨, 쇼펜하우어, 그리고 노자와 장자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철학자들의 세계를 담은 홀로서기의 철학을 통해서 나의 내면과 어떻게 연결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선택이다. 사르트르. 허무함이라는 감정은 느닷없이 불쑥 찾아온다. 매일 똑같은 회사 출근길에 불현듯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허무한 감정이 몰려온다.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훌쩍 늙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허무함은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에도 찾아온다. 2번의 누락 만에 승진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토록 바라던 내 집을 계약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순간, 성공했다는 기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뿐, 어느새 허무한 감정이 올라온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만 나가도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일이 없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지루한 삶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맥이 빠진다. 목적 없이 태어나 선택에 내몰리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나는 무엇이며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어떠한 목적도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그저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고
그저 살다가 죽을 뿐이라고 말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모두 목적을 지니고 있다.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을 만드는 기술자가 물건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망치는 뭔가를 깨거나 못을 박을 수 있는 본래의 용도가, 전화기에는 멀리 떨어진 사람 간의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내가 처음부터 직장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심지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갑자기 세상에 실존하게 되었다. 나의 처지에서 본다면 나는 갑자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저 내가 나를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학문도 있다. 하지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주장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여기서 본질이란 앞에서 말한 의도와 목적이며 실존이란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물건을 자르는 칼은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기술자가 칼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이 먼저 있고 존재는 뒤에 나오게 된다. 반대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나의 삶의 의도와 목적은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난 순간부터 내 앞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놓이게 된다. 내 삶은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 된다. 선택의 결과가 모여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퇴근하고 오늘 하고 싶었던 일들을 선택한다. 다음 날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시간을 정한다. 선택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스스로가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고려해야 할 선택지의 분량이 몇십 배는 늘어났다. 따라서 선택의 결과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이 고민해야 한다. 결국 삶은 더 피곤해지고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살기 위한 노력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기에 삶에 문제가 생긴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나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선택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안겨준다. 불안이라는 속성은 과거와 미래 때문에 발생한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현재의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수면 위로 떠올라 나를 1차적으로 괴롭힌다. 그렇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를 좋지 못한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기 시작한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 결과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선택 없이 살 수는 없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조차 선택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단순히 선택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인간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그저 반짝이는 돌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고 값을 매기기로 선택한 순간 다이아몬드에는 보석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다. 현재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옥이 될 수도 인생 반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느끼는가, 알아차리는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쩌면 현재의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혀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선택의 자유란 곧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의도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해석되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 혹여 누군가는 책임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렸을 적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당장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 나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늘과 내일 하루하루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쌓인 하루의 작은 선택들로 인해서 훗날 나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 나라는 모든 선택의 합. 철학과 모든 인간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사르트르의 사상도 그의 시대상과 인생 그리고 깊은 사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도 처음부터 인간이 의도와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2살 때 아버지를 잃은 사르트르는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 얹혀 살았다. 비록 외가는 부유했으나 그는 항상 집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다. 어린 마음에 장난을 치려고 해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렇게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사르트르는 자신의 희미한 존재감을 느끼며 자랐다. 사르트르는 그때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그 속에서 사르트르는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했던 노력에는 글쓰기와 독서도 있었다. 책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은 사르트르가 글을 읽고 쓰며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낭독할 때 찬사를 보냈다. 사르트르는 어른들의 칭찬을 존재의 증명서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았고 그를 위한 글쓰기를 지속하게 되었다. 글을 쓰는 것을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사르트르는 이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글쓰기와 동일시했다. 하지만 성인으로 자라나면서 사르트르는 점차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르트르는 스스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글쓰기 외에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배우고 주장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했던 것인가 라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심지어 사르트르는 세계대전 참전 중 포로로 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 실존이라는 문제는 이제 현실의 경험이 되었다. 전쟁은 사는가 죽는가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 직면하게 만든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과 연관된 질문보다 인간 존재에 관한 생각을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서로 학살하는 참상을 목격한 뒤로 사르트르는 더 이상 글쓰기가 전부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의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정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때로는 부정과 불의를 외면하는 것은 지식인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사르트르는 나의 행동과 선택들이 나의 삶을 구성한다라고 주장했다. 글을 쓰면 작가가 되는 것이고 집을 지으면 건축가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사르트르는 실존과 본질이 앞선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존재와 무를 1945년 발표한다. 그는 책을 통해 인간이 먼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이 무엇으로 정의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 된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인간의 목적이 분명한 사물과 다르게 먼저 존재하고 스스로가 그 본질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사르트르의 생각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다. 세상이라는 큰 틀이 존재하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르트르의 논리를 활용하면 인생에서 완전한 성공과 실패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창조자이기에 성공과 실패 역시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해서 만든 것들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 그 자체이며 타인은 자연스레 부차적인 존재가 된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성공과 실패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보려 노력한다면 스스로 삶의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나는 나의 선택이다. 인간은 이미 가진 것의 합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 가질 수 있는 것의 합이다. 타인은 왜 지옥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일까? 어쩌면 인간관계일 수 있다.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타인을 기준점으로 삼고 나의 모습과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선택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타인은 지옥이다. 사르트르. 우리에게 웹툰과 드라마로 친숙해진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문장은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희곡 닫힌 방의 대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는 닫힌 방을 통해서 그가 통찰한 인간관계의 결론으로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라고 정의하며 실존주의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내가 이 세상의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타인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렵게 돼버리고 만다. 그렇게 타인과 함께 실존주의의 민낯을 사르트르는 보여준다. 그리고 왜 타인이 지옥이 될 수 있는지
희곡을 통해서 보여준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한 장면에서 닫힌 방의 무대를 묘사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닫힌 방의 주요 무대는 창문도 없고 사방이 막힌 방을 지옥이라 표현한 공간이다. 그 지옥에는 흔히 떠올리는 불구덩이나 혀를 뽑아버리는 벌, 차디찬 얼음은 전혀 없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지만 조금은 답답할 것만 같은 닫힌 방만이 존재한다. 닫힌 방에는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도 밖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다. 전등이 하나 있지만 그 전등의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닫힌 방에는 어둠이 없다. 이 방에는 어둠 속으로 숨거나 나만의 공간에서 제대로 쉴 수도 없다. 이 미묘한 지옥에 3명의 남녀가 순서대로 안내되어 방에 갇히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로 여기에 갇히기 전까지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다. 이 3명은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함께 지내게 된다. 셋 중 2명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1명은 원하지 않아도 모든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다. 1명이 아무리 침묵하고 조용한 공간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도 남은 2명이 대화를 하고 소리를 내면 그 공간은 조용해질 수가 없다. 게다가 그 방에는 칸막이는커녕 불조차 끌 수 없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거리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서로를 끊임없이 관찰하게 된다. 닫힌 방에 거울이 없다는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나를 만질 수 있어도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곳에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는 닫힌 방에 함께 있는 타인과 교류하는 것뿐이다. 주인공인 3명은 처음에 자신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고문기구나 사형집행인의 존재를 찾는다. 하지만 떨어진 그 공간에는 그저 꺼지지 않는 전등과 나를 포함한 3사람뿐이었다. 극이 전개됨에 따라 이 3명은 각자의 사연과 죄를 저지른 이유를 털어놓지만 막상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서로의 비밀을 모두 공유하게 된 그들은 자신의 변명과 생각들을 상대방이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기를 원하지만 저마다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 상대방이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잣대로 끊임없이 나를 훑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 역시 그렇게 상대를 판단하는 행위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가르생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불륜하여 아내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는 반전주의자로 영웅 행세를 했지만 탈영하다가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이네스는 동성애자다. 그녀는 애인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고 애인과 함께 가스 중독으로 죽게 되었다. 에스텔은 남편 몰래 젊은 애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 그녀는 원치 않았던 아이를 불륜남이 보는 앞에서 죽였다. 불륜남은 충격에 자살했고 그녀 역시 폐렴으로 죽게 되었다. 3사람은 각자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점차 서로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지면서도 상대방을 욕망하기 시작한다. 가르생은 이네스로부터 비겁자가 아니라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에스텔은 가르생으로부터 남성의 손길을 느끼고 싶다. 이네스는 에스텔과의 동성애를 갈망한다. 처음에 가르생은 자신의 표정 때문에 이네스와 갈등을 겪는다. 이네스는 가르생에게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그만 실룩거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가르생은 이네스가 요구하는 대로 표정을 지으려 애를 쓴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말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렇게 가르생은 이네스에게 의존하며 자신이 비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네스는 그러한 가르생의 모습을 혐오할 뿐이었다. 에스텔은 외모에 집착한다. 그녀는 본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매달린다. 그런 그녀에게 거울은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에스텔은 이네스에게 거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네스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이네스 자신이 갖고 있는 외모에 대한 관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에스텔은 가르생에게 호감을 표현하지만 가르생은 그녀에게 잠시 흥미를 느꼈을 뿐 다시 이네스로부터 인정만을 갈망한다. 정작 동성애자인 이네스는 에스텔을 욕망하지만 에스텔은 동성애 취향이 없다며 이네스를 거절한다. 이렇게 세 명의 욕망은 서로 얽히고 충돌한다. 가르센과 에스텔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의한다. 이네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처절하게 의식한다고 주장했다. 가르생은 자신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자 점점 더 고통스러워한다. 그는 문을 두들기면서 족쇄, 집게 등으로 고문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외친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린다. 하지만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지만 그러한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징한다. 그렇게 가르생은 문득 진짜 지옥은 유황불이나 고문기구가 아니라 타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직 나만이 바뀔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나 직장 상사와 부모님, 배우자 또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타인을 절대 오롯이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성실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순간 속상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심지어 성실하지 않다라고 평가한 사람조차 성실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가 내뱉은 평가는 허무하게 허공에 흩어지고 그와 내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성실함이라는 이미지의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누군가의 인정에 의존하는 행위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낳는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에 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정 욕구의 대표적인 예가 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남들에게 착한 아들, 착한 남편, 착한 직장 동료, 착한 상사와 같이 타인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만약 그 착함이란 단어를 남에게 듣기 위한 행동을 한다면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너는 절대 착하지 않아 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렇기에 착함에 대한 정의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나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분명 누군가는 나를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다. 앞서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있어 무조건적으로 타인이 지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르트르는 타인이 지옥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지옥의 필수 조건은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는 환경이다.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타인의 엉터리 평가에 좌절하는 순간 내 삶의 주체는 타인의 평가에 빼앗기게 된다. 결국 나의 선택이 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닫힌 방의 주인공들에게는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물론 처음 그 방에 갇히게 된 것은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를 맡기는 대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비록 거울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지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을지라도 말이다. 우리에게 타인과 완전히 떨어져 사는 방법은 거의 없다. 나와 가족관계는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고 누군가와 헤어지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회사 상사와 맞지 않아서 이직했지만 새로운 회사에서도 나를 싫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타인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을 평생 피해 다닐 수는 없다. 타인이 지옥이 되느냐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결국 필요한 건 나에 대한 최종 평가자가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만큼 평가의 객관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라도 평가란 분명 필요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의 최종 결제자는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의견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결정은 스스로만 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인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바로 서는 것, 타인의 인정을 토대로 내 자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온전히 나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나만의 삶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탄생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나 목적을 알려주는 안내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의 시작점이었어요. 하다못해 칼도 도마도 목적이 있어 태어나는데 인간은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태어나서는 자꾸 어려운 선택들에 직면하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이 유명한 문구가 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여기에서 본질은 의도나 목적을 말합니다. 실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은 적어도 인간에게는 의도나 목적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즉, 내가 그 의도와 목적을 만들겠다는 것. 우리의 삶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시요.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백지와 같아서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이 닫힌 방 안에 영원히 서로를 마주해야 하는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이었어요.
희곡 속에서 등장인물 3명은 모두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오지만 이 지옥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불과 고통의 세계 같은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고문 도구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저 그들은 끝없이 닫힌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상황을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인간의 본성을 해부합니다. 그 세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방 안에는 거울이 없댔어요. 타인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시작이 됩니다. 닫힌 방의 세 인물은 각자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더 큰 이유는 죄 그 자체보다는 그 죄에 대한 도피와 자기 기만에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끝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이 희곡의 마지막이 참 인상적이면서도 서늘했습니다. 3명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고문을 당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외치는 순간 갑자기 닫혔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나가지 않아요.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지만 그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당신과 나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와 자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자는 것.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에서 절대적인 성공이나 실패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일 뿐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삶의 작가이고 주인공이고 동시에 유일한 심판관이거든요. 우리가 창조자인데 실패랄 게 성공이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의 철학은 여기까지. 저는 그만 물러가고요. 엔딩 음악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last breath of summer is blowing down our necks, and soon we'll wave goodbye to the fleeting bliss. Because you are like a tidal wave, just ripping up my life, not living without a trace. And you know that I'm your silent patient. You know I'm your silent patient. I've been waiting this long out for your hands to hold me
dust him up again. The spit in her heart. Now with your smile, it will erupt. And I collect all I can, set aside all the supplies. Your kisses and warmness to get through winter time. Because I'm your silent patient. Yes, and I'm your silent patient. I've been waiting so long for your hands to hold me up. I'll be holding on to the winter for your kiss to wake me up. Because I'm your silent patient. Silent patient. Yes, silent patient. Never giving up. Because I'm your silent patient. Silent voice, my change of life. I'm your silent patient. Never giving up. Because I'm your silent patient. Yes, I'm your silent